안녕하세요.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요번엔 전체적으로 시험이 조금 더 예전과 다르게 조금 부담돼서, 많은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요. 군무원도, 이제 문법 문제가 좀 많이 줄었고, 그 다음 비문학 문제가 많아지고, 내용적인 측면도 약간 부담됨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측면, 심적인 측면에 좀 부담을 느꼈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반면에 비문학 준비를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문법을 좀 더 깊게 공부했던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해설 강의를 듣는 분들은 뭐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들을 가능성이 많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성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띄어쓰기죠. 네, 우리 군무원은 사실은 제 교재에서 그 42개 유형이 있는데 N 1300제 있잖아요. 기출 매뉴얼 1300제.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유형은 나온 거예요. 대신 약간 변형의 형태가 좀 추가됐는데 그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의 방향성적인 측면을 잡아가며 볼 테니까 잘 듣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띄어쓰기는 두 문제가 나왔죠. 근데 우리 시험은 띄어쓰기가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량이 나오니까 매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많은 연습을 하고, 제가 그 모의고사 마지막 해설 강의 하면서도, 최종 예언 모의고사 하면서도 마지막에 꼭 보고 가야 될 부분은 그 띄어쓰기 편이다. 그래서 기출 백서의 문제를 한번 쭉 풀고 무한해독을 한번 돌리고 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역시 띄어쓰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이고 규범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규범편. 근데 우리는 어차피 규범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 문법이 작년에 14문제 나왔다가 이번에 8문제를 확 줄은 거죠. 네. 그쵸. 그게 이제 비문학과 문학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우리 감사하기는 커녕이 있어요. 이거 띄어쓰기 맨 1번에 나오는 예문이죠. 네, 조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답은 봤을 때 틀린 거고, 네. 봤을 때 이제 여기도 좀 더 큰 것을 볼게요. 좀 더 큰 것. 좀 더 큰 것은 일단 하나의 단위 띄어쓰되 이렇게 붙여 쓰는, 이름절은 띄었을 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그대로 개념서에 나와 있는 예문입니다. 그쵸, 한글 맞춤법에. 그래서 답은 나왔어요. 네.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잡을 수 있었어요. 겸이라는 것도 이건 의존명사로서 띄는 거 워낙 많이 나왔고요. 이게 56항인가 57항에 지난달, 지난 여름, 지난 가을, 기출백서에서도 여러 번 문제를 풀었었던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예죠, 그냥 딱 나왔던 예문이니까 바로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념서에 나와 있는 예문, 다시 말해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원칙, 여기, 로마자 표기법, 외래 표기법 이런 거 개념에 나와 있는 용어 사례들을 가지고 숙지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큰 특징은 얘였어요. 사실은 요게 이제 한 단어란 말이에요. 물테스트 없이. 요런 단어들이 요번 시험에 좀 나왔다라는 것. 근데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 요런 용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합성 용언, 합성 동사 이런 단어들도 좀 우리는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학습을 조금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자료화해서 별도로 막판에 암기할 내용으로 자료를 좀 제공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파생법 볼까요? 이거는 이제 단어 형성편에서 나온 거죠. 네. 어차피 나오는 문제는 뻔해요. 네. 형태소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형태소나 품사나, 품사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용언이고, 그 다음에 우리 파생법 단어 형성에서 나오는 것은 단위로 파생어, 합성어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명사의 하다 접사고요. 스럽다 접사고 답다 접사고. 이 개념이 명확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해독을 돌리면서 이 예문들을 많이 접했잖아요. 그랬다면 여기 답은 편안하게 2번으로 봤을 거예요. 살피다, 보다 라고 하면서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 그래서 어근어근 합성어. 그래서 시험은 뭐 범위가 아주 많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오는 게 명확해요. 명확하다고. 그래서 지금 1, 2, 3번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게만 준비했다면 맞출 수 있는, 우리가 100점을 맞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아주 편안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건 다 예상했었던 거고, 우리가 다 나올 거 알고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3번, 2번까지는 일단, 3번이 아니고 2번까지는 무난하게 갔습니다. 3번, 한자성어. 한자성어도 매번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번에 몇 번? 2번이나 나왔어요. 몇 개? 2개나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일행직과,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과 조금 다르게 한자성어는, 국가직과 지방직은 좀 무난한 한자성어가 나오지만, 우리 군무원 시험은 무난한 한자성어보다는 약간 부담되는 것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성어를 조금 더 폭넓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개념서에 나와 있는 한자성어만큼은 명확하게 숙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더 문제가 됐던 게, 뭐, 경강부회라는 게 억지라는 말로 억지하지 말고 타당한 논거로 반박하세요. 뭐, 이건 뭐 우리가 편안하게 봤어요. 호시호, 이게 이제 조금 부담되는 한자성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랑이의 눈과 그 다음에 소의 어떤 그 걸음. 그러니까 뭐, 날카롭고, 뭐 신중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이걸 만약에 긴가민가 했다고 치자고요. 도청 도설. 그럼 길거리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혹되어 주체 없이 행동하지 마세요. 자, 이거야 뭐 어려움 없었어요. 그럼 이 2개 갖고 고민됐겠죠. 이번에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은 전화위복. 전화위복은 화가 복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을 뭐 이것으로 여기자. 화를 복으로 여기자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죠. 네, 그래서 화가 복이 된 게 아니라 이긴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니까 여기 전화위복의 문맥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서 좀 틀렸던 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호시오우라는 한자성어랑 도청도솔의 한자성어가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문맥에서 이 의미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면 그분은 좀 틀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맥에서의 정확한 의미와 뭐 이거 한자성어만 정확하게 잡혔다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느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성어만큼은 아주 아주 깊게 공부할 필요는 있다. 왜? 우리는 쉬운 것만 나오는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행직을 준비했던 분들이 한자성어 그냥 가볍게 그냥 하고 일로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일행직보다 우리 군무원에서 점수가 얼토당토않게 나오는 뭐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이에요. 네.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공부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공부해? 저도 뭐 이런 것들 뭐 한자 같은 경우는 적어도 기출어휘 정도만 공부하면 좋은데, 물론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에서 절차탁마에서 뭐 이 마 정도까지는 뭐 알 수 있어요. 뭐 갈다, 뭐 단련하다, 뭐 이런 말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한자라고 한 문맥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마모라고 하는 건 계속적으로 뭔가 계속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닳게 되는 거잖아요. 절차탁마라는 것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갈마가 돼요. 갈마. 그 다음에 심신도 역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육이 마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니까 이런 어휘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휘에
두려움이 아니라 문맥으로만 접근했다면 실질적으로 접했을 땐 심적인 부담감은 있었지만 답 나오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서 그래도 우리 시험을 보면 얼핏 보면 지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문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죠. 이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보통 3번, 4번에서 한두 문제 틀렸던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한 문제, 아니면 다 맞은 분들은 뭐 기분 좋게 출발한 거고요. 네, 그 다음. 이 부분은 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오랜만에 나온 띄어쓰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관형사일 때는 띄는 거고 접사일 때는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교재 제 날개 쪽에 있었던 건데 한 번이라는 것도 한번 보면 이게 하나의 숫자의 개념일 때는 관형사기 때문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딱 한 번 실패했다라도 다시 도전해라.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된 건데 이번은 한 번은 내 거리에 큰 사고를 낼 뻔했다라는 얘기하고 이거는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네. 어떤 때. 그래서 어떤 때 우선 이럴 때 내가 이런 사고를 낼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울음소리 한 번 크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노래는 한 번, 딱 한 번이라는 일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시도의 개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워진 거죠.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접사와 여기에 나와 있는 관형사 간의 VS로 우리가 정리하는 연습을 좀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공부는 사실은 예전에 그 7급 문제 한참 나왔을 때 그런 정도의 문제들이 하나씩은 좀 거론이 됐다 이렇게 봐서 우리는 이제 7급 기출 문제들 이때까지 나왔던 뭐 지방직이나 국가직의 그런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비문학의 지문이 좀 길어지면서 그리고 내용이 많아지면서 좀 심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사실은 저랑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기출백 개념서 하면서 비문학 시간 단축 훈련 교재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단축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비문학은 좀 공부를 이제는 하셔야 돼요.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우리의 그 선지는 거의 단답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할 건 없이 항상 이 왜라는 물음을 던지면 돼요. 그러니까 비문학은 빠르게 다 맞히는 게 관건인데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이 물음만 던지면 그냥 답은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단답형이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면 계속 주제가 있는 문단을 보면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이 물음만 던지면 돼요. 한번 가봅시다. 인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으며 인류의 기적 같은 진화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이 전제하고 있는 바알과 같이 초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거나 힌두, 불교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럼 달리면 VS죠.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그럼 일단 화재호가 나온 거예요.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인류라고 하는 건. 화재호가 됐죠. 그럼 왜 썼어? 뭘 항상 머릿속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와 근원적으로 차별되지 않으며 뭐가 인류가 그의 존엄성은 다른 동물의 존엄성과 근본적으로 차등 지을 수 없다. 인류가 자연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롭다. 뭐가 자연이 미국 원주민이 대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자연은 모든 행성이 원천이다 젖줄이다. 그것은 대자연 즉 산천 초목이 보면 볼수록 느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선하고 풍요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계속 무한히 조용하면서도 생기가 넘치고 무한히 소박하면서도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뭐가 자연이 아름답고 장엄하고 거룩한 모든 것이 모체이자 그것들 자체이다. 자연은 영혼을 가진 인류를 비롯한 이유인원 그 밖에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 그들은 신비롭고 거룩한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자 거처이며 일터이자 휴식처이고 행복의 둥지이며 영혼을 가진 인간이 태어났던 땅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계속 화제하는 자연이에요. 모든 존재의 허전인 동시에 그 원리이며 그러한 궁극적 의미이기도 하다. 자연은 계속 자연이네요. 생명 그 자체의 활기,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의 표상이고
또 그것은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이며 모든 행동이 도덕적 및 실용적 규범이며 지침이며 길이다. 자연은 정리하네요. 정복과 활용이 아니라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어디 나왔어요? 이거예요. 자연이라는 건 정복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 왜?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연이 중요한 사람이죠. 그럼 자연주의잖아요. 네. 중심 내용 어디 나왔어요? 마지막에 나왔네요. 미가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무원은요. 지문이 길건 내용이 어렵건 항상 읽을 때 이 사고만 하면 돼요. 왜 다 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그런 아닌 거 한두 문제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내는 건 주제나 문단의 중심 내용, 개념, 그다음 비교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 매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주제와 문단의 중심 내용이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올 때까지 화제어를 보면서 뭘 얘기하려고 계속 물음을 쳐나가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편안하게 풀었는데 다른 과목을 풀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쫓겨서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항상 우리의 그런 중심문이 처음과 마지막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압박이었다면 뭘이라는 의미를 처음과 마지막에만 좀 던졌어도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 8번 문제가 우리 보통 이렇게 추론적 사고 문제가 우리 많이 안 나오는데 작년부터 뉘앙스를 조금씩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선지도 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그리고 내용이 좀 부담됐어요. 그러니까 비문학이 조금 약했거나 언어가 좀 약했던 분들은 여기에 좀 부담을 느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부와 서술부의 일치 여부를 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문학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왜 썼냐, 뭘 얘기하려냐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저랑 읽으면서 이것도 한 번만 더 분석을 해볼게요. 라캉에 의하면 사회와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울 단계에서 자기와 자기 형상 혹은 자기와 어머니 같은 양자관계의 새로운 타인, 다시 말해 말이 좀 어렵긴 했죠. 아버지 곧 법으로서의 큰 타자가 개입하는 삼자관계, 즉 상징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일단은 뭘 얘기하려고 했나 볼까요? 이 형성은 제3자의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비집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럼 아니면 뭔데? 우리 항상 VS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한 건 뒤겠네요. 인간이 상징적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미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선천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단지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그럼 적극적, 주체적이에요? 주체적이 아니에요? 주체적 아니네요. 네. 인간은 그냥 그 조건에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썼어요? 뭘 얘기하려고요? 인간은 그 질서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주체예요? 아니에요. 네. 그럼 벌써 여기서 논지가 나온 거예요. 이제 선지에 답이 나왔다고 몇 개가. 이거 볼까요?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벌써 틀렸어요. 그럼 답은 2번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논지 문제였어요. 네, 조금 더 볼게요. 이건 이제 됐고요. 그 다음 딱 볼까요? 말하자면 구조란, 그럼 구조가 뭔데?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 구조란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초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함을 뜻한다. 그럼 의식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네요. 똑같이 말하네요. 그러므로 정리하네요. 라캉에 있어서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그럼 무의식적이네요. 네, 바탕으로 가능하다.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거, 그 주체가 없는 거예요. 무의식적이에요. 네, 그러므로 주체는 무의식적이다. 왜 썼어? 주체는 무의식적이다. 그럼 무의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주체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한 라캉에게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대부분 분리되어 있다. 사유와 존재는 분리되어 있다.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락항의 경우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의식이 없어요. 나는 존재하고 또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와 생각하지 않는다. 왜? 나와 나의 사인 존재는 사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왜 항상 비문학의 사고는 이거예요. 네. 락항은 무의식은 타자의 진술이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언어 활동에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타자로부터 발언되어 있고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럼 타자에게 발언이 되는 거죠. 락항은 무의식은 진술이라고 말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메시지는 타자로부터 발언된다. 그래서 무의식은 주체에 끼치는 기표의 영향이라고 락항은 말한다. 정리하네요. 여기에서 기표의 영향. 됐죠. 이런 연유의 인간의 욕망은 마지막 볼까요? 인간의 욕망은 뭔데 타자의 욕망이다. 그 자기 아니는 거군요. 논리와 락항이 성립한다. 의식의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네요. 아치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상이다. 주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뭔데 실상은 나의 진술은 타자의 진술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거야. 주체야 아니야? 아니야. 나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서 구성된 내가 스스로 원한 욕망이라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오늘날의 시대에서 이과 사람들이 공부 잘하면 의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면 우리가 의대 가려고 했겠어요. 뭐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타자가 만들어낸 뭐 그런 거 이런 거라고 본 것 같아요. 하여튼간 뭐 떠나서 뭐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단 주체의 무의식은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의 아까 얘기했죠. 상징적이다. 오케이.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 새로운 문화. 이건 아니었어요. 논지가 아닌데. 답은 2번이 됐고요. 대중매체의 광고는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얘기한 주체의 형성하는데 그쵸? 이거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타자의 진술에 의한 거죠. 요렇게 추론한 거예요. 타자의 진술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논지는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비문학 준비하면서 제가 했을 때 왜 썼어? 뭘 얘기하라고 했을 때 그걸 조금 더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연습했던 분들은 좀 수월했고 왜 저래? 뭐야? 노인 소리 지르네. 이랬던 분들은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어 능력이 있던 분이야 뭐 편안하게 푸셨겠지만요. 그런 식의 제가 그만큼 지금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시험은 왜 뭘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올죠. 그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 무의식이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돌려 말한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문학을 사실은 군무원에서 제가 비문학을 아주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하자라고 말하면서 개념서에서 말은 하긴 했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나온 문제에서 문법이 8문제 그 다음에 비문학이 8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도 약간 부담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물론 언어 능력이 좋았던 분들이야 그렇게 고민이 되지 않지만 언어 능력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이제 시간 단축이라는 어떤 그 플러스의 요소까지 생각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다음. 우리는 이때까지 시가 나오면 그냥 단답형으로 딱 쳐라 뭐 찌는 거고 지식적인 측면의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나온 걸 보면서 김광섭의 해바라기가 나왔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공님이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낯선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석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주 어렵진 않아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시는 일단 제일 먼저 제목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를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산문처럼 보라고 말을 했죠. 네. 그리고 이렇게 4개 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승전결이라고 했고 주제는 보통 어디에 있다? 마지막 연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주제로 가장 옳은 것은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마지막 연만 잘 봐도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한번 내용을 보면서 가볼게요. 제목은 해바라기입니다. 완성된 문장으로 산문처럼 읽어볼게요. 바람결보다도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현란한 광채가 흘러 다양한 대기에 바다의 무늬가 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을 하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네요. 뭐 아직까지는 해바라기가 등장하지 않았네요. 한마음에 담을 수 없는 천지의 감동 속에 찬연이 피어난 백일의 환상을 따라, 이건 뭐 글쓴이가 느끼는 거죠. 다름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헌신한 모습. 뭐 이런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생의 근원을 향한, 그러니까 사실은 해바라기가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생의 근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 같이 황색 꽃잎, 금빛 가루로 겹겹이 단장한 해바라기네요. 그쵸? 그럼 해바라기는 생의 근원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네, 눈동자처럼. 아, 그 의욕의 씨, 원강에 묻힌 듯 향기에 익어가니. 해바라기 씨가 이제 익어가면서 향기에 익어가고 있죠. 한 줄기로 지향한, 그쵸? 한 줄기죠, 한 줄기. 그래서 해바라기니까, 높다란 꼭대기의 환희에서 해바라기죠. 순간마다 이룩하는 태양의 축복을 받으냐, 해바라기죠. 늠름한 잎사귀예요. 그 옆에 잎사귀들이 경의를 담아들고 뭐를 찬양합니다. 뭐를? 해바라기를.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해바라기는 결국 뭐야? 태양의 축복을 받은 자고 환이고 하늘 향해 지향하고 있고, 뭐 자연과 인간의 교감은 아니죠. 그럼 뭐 가을의 정경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결국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 가고 있고,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단장한 의욕의 씨, 이게 바로 해바라기니까 생의 근원을 향한 의욕의 씨, 해바라기니까 저거 벌써 답 나온 거 아니에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외워서 푸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수월한 거죠. 산문처럼 완성된 문장으로 이야기처럼 읽어나가는 습관만 들인다면 좀 편해진 거예요. 지금 요번에 이렇게 뉘앙스가 보여진 거고, 지금 우리 군무원 시험 문제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이유는 2020년부터 공개를 했죠. 옛날에 문제 완전 구렸거든요. 2020년도 약간 구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듬어졌다. 2021년 좀 담아지고 이제는 새로운 패턴으로 내면서 이제 우리 군무원 시험에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이게 견고하게 다듬어지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목이니까 결국 주제죠. 주제는 항상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물음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화제어 나왔어요. 정치권의 통합 방정식, 경영에서의 성공 방정식, 영화의 흥행 방정식, 다양한 분야에 애용된다. 방정식이라는 말에 어떤 사용되는 거죠. 사용되는 분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정식. 수학의 방정식은 그럼 뭐예요?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문자의 값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합방정식의 경우, 그럼 통합방정식, 수학의 통합이에요. 통합을 하는데 여러 변수가 있고 변수에 따라 통합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으므로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적절하다. 자, 그럼 일단 여기는 왜 썼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수학의 방정식 얘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런데 방정식은 뭔데?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 국내 국제 남북관계의 3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차수와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차수와 함께 거론되는 방정식이네요. 엄밀하게 따지면 뭘 따져?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무관하다. 무관하네요. 그러면 변수가 한 개라도 고차 방정식이 될 수 있고 변수가 많아도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뭐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그냥 보면 돼요. 따라 정리하네요.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 M1 방정식으로, 상황이 복잡함에 따라 N차 방정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분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한 거예요? 변수의 개수에 따라 결국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변수의 영향에 따라 구분해야 돼요. 변수의 영향에 따라 구분해야 되는 방정식이에요. 또 4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 일반해가 존재하므로 해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의 난맥상이라면 5차 방정식 이상이라는 표현이 안전하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된다면 5차 방정식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향에 따라 M, 영향에 따라 N,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해가 존재하며 해를 구할 수 없을 때는 5차 방정식을 활용.
활용이네요. 네. 벌써 일본 같은데요? 네. 실생활에서, 아니죠. 실생활 아니고. 방정식의 정의와 방정식의 정의와 구성 요소? 아니고요. 네. 수학 용어의 추상성을 설명했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는 왜라는 물음을 던지면 돼요.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왜? 뭔데? 왜? 뭔데? 그래서 그 뭘 얘기하려고? 왜? 계속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제어 잡아놓고 물음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연습을 계속 습관화하면서 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 비문학 문제가 너무 많아서 글 읽기 싫어하는 분들은 시간적으로 좀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거는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되어 온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 굴절되어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맞게 되면 초점이 맞지 않는 상이 맺힘으로써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 그럼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안 보인다라는 그건 근시인데요. 근시에 의해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문막의 앞쪽에 있는 거죠. 맺혔던 초점이 뒤쪽으로 이동하여 망막의 초점이 맺혀 흐리게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쵸? 앞에 있었던 것이 뒤로 가면서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앞쪽에 있던 것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근시니까 점점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니까. 앞뒤네요, 앞뒤. 이와 같이 근시는 먼 곳의 물체는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근시의 정도가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의 망막으로부터 멀어져 가까운 곳에 잘 보이는 거리가 짧아지고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 앞쪽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답은 됐네요. 1번이 됐습니다. 이건 근시라는 말이니까 앞뒤만 확인하면 되고 이건 언어 능력이네요. 네. 이건 앞뒤의 근거를 잡아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띠리리 문제는 앞뒤의 근거를 잡는 게 문제입니다. 뭐 이건 특별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한자 성어 또 나왔네요. 네. 그 많던 전탑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온 집마저 남의 손을 넘어가면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니 설상가상 딱 느낌이 되네요. 네.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또 여기 도금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 도금까지니까 설상가상은 뭐 분명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전호 후랑이네요. 네. 앞에는 호랑이고 뒤에는 일이에요. 네. 이것도 뭐 설상가상이네요. 네. 그 다음에 화불 단행이니까 화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네요. 답은 4번이 되네요. 고장낭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는 공부할 때 이렇게 도금까지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조금 생각한다면 한자 성어 공부할 때는 일단 단어 뜻을 먼저 외우고요. 폭넓게. 우리 시험은 폭넓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자를 가리고 도금을 해야죠. 도금을 하면서 한자의 뜻까지 조금 공부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그 한자의 의미적인 측면, 아까 얘기하고 있던 갈마처럼 그런 것들을 운 좋게 만나면 편하게 풀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적어도 한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한자 성어의 한자와 기출 한자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학습하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사실 이거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사실 매년 하나의 그 예외 문제가 나온다라고 치면 이런 거거든요. 저는 사실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지엽적이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제 그 교재에 그 1300제 그 기출 유형 42 유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매번은 아니고 가끔 하나씩 이런 게 나와요. 작년 시험에서는 순하어가 나왔어요. 재작년이니까 헷갈려. 재작년에 순하어가 나오면서 그냥 물론 교재는 있었어요. 재작년이군요. 순하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의학했었죠. 네. 근데 이런 문제가 또 나오긴 해요. 이것도 있긴 있어요. 그 앞에 국어의 특징에 나오는 부분에 있는데 물론 이런 단어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이거는 느낌으로 가서 맞추면 땡큐고 틀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우리말이라는 게 딱 이렇게 눈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성은 이제 얘로 가는 거고, 장이라고 하는 건 장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자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답을 3번을 딱 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뭐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셨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완전히 얼핏 보면 뭐 정말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잘 보면 나름대로 어떤 원칙은 있어서 힌트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문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문제 풀 때. 이런 건 제가 문제 풀이 할 때 엄청 강조해요. 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작품과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것은, 고전도 우리는 단답형으로 나오다가 일단 지문의 내용도 좀 많아졌죠. 근데 사실은 뭐 내용이 많고 떠나서 이걸 딱 보면서 동풍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3인곡이라는 걸 알았죠. 네. 3인곡이 나오면 님에 대한 뭐가 되겠어요? 그리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일단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11종 고등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작품들입니다. 좀 학습이 되면 되게 좋겠고, 학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그냥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가볼게요. 동풍이 건뜩 불어 결국 적서를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더라. 항상 용어를 중심에 보는 게 중요해요. 고전은 피다. 뭐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다. 어디에? 창밖에 심은. 조사들 잘 찾으세요.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양은 무슨 일인고? 무슨 일인고? 뭐가? 밖이나 냉담한데 향기는 무슨 일인고? 무슨 향기? 매화향기. 황혼이 달이 쫓아 벽에 맡에 비치니. 비치다. 뭐가? 황혼의 달이 어디에? 벽에 맡에.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뭐가? 황혼의 달이.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죠. 보내고 싶다. 뭐를? 매화를. 어디에? 님에게.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꽃지고 새잎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깔렸어. 뭐가 녹음이? 여름이에요. 여름. 녹색이 짙음이니까. 나이가 적막하고 수망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비단으로 장막이 쳐져 있고 병풍이 쳐져 있어요. 부용이 있는 장막을 걷어놓고 공작이 있는 수막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그렇게 길동고. 원앙금 베어 놓고 오색선 프로에 쳐 금자로 재단에서 님의 옷 지어내요.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도 갖추었구나.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담다. 뭐를? 거기에서 보면 님의 옷을 어디에다가 산호수 지게 위에 어디에다 담았어? 백옥함에다가 무엇을? 옷을 다 있어요. 네. 님에게 보내오려 뭐를? 옷을.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구나. 장애물이겠군요. 천리 말리길에 누가 찾아갈꼬? 이것은 열어들고 날일까 반길까? 누가? 님이. 님에 대한 뭐예요? 그리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우리가 고전문학을 좀 공부했던 분들은 아 이거 님에 대한 그리움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편하게 봤어요. 이것도 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살던 길 앞에 있으니 살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살고 어찌하겠는가. 결국 고인이 살았던 게 뭐 학문수양이죠. 네, 학문수양의 삶을 나도 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고인의 삶을 따르겠다. 뭐 그리움 아니죠? 삼동에 배원 있고 암영에 눈비 맞아 구름빛 변 니도 쬐은 적이 없구만은 서산에 해가 지다하니 눈물겨워한다. 이건 이제 임금이 죽은 걸 보고 임금이 죽은 걸 보고 슬퍼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건 학습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편했을 거고요. 자, 이것만 봐도 될까요? 맷버들 가지 꺾어 보낸다. 누구에게? 님에게. 아까 뭘 보냈어요? 매화를 꺾어 보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똑같네요. 손에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뭐를? 맷버들을. 똑같잖아요. 밤비에 새어인 나거든 날인가로 여기서도 뭐를? 맷버들을. 누구로? 나로. 님에 대한 뭐? 그리움.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반중의 좋은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모죠. 고아도 보이는데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지만은 품어 가서 반길 부모가 없음을 그걸 서러워한다.
감이 있어요. 감이 있으면 이걸 가서 엄마한테 주고 싶은데 부모가 없어요. 그걸 서러워한다. 뭐 효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나는 작품이죠. 정답은 3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이 많이 있지만 그냥 이거 읽지 않고도 답이 팍 나오는 그 정도는 됐었다면 편하게 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작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11종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다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간 단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학습을 조금 더 깊게 하실 필요는 있어요. 물론 이거 다 개념서에서 다 자세히 다루고 암기도 시키고 뭐 이랬지만 자, 표준어 규정 원칙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냥 답은 2번입니다. 이건 고민할 것 없었죠. 다 개념적인 예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었고요. 그래서 항상 거 보면 표준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원칙, 그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그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은 이런 규정의 예문에서 뭐 표준 발음법 이런 것들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우리가 그 2019년도에 군무원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이게 2019년도에 국가직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기의 조건은 국가직 2019년도, 사례는 2019년 군무원의 사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음을 여러 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수능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던 문제 형태고, 이거를 국가직에서 갖다 썼는데 요번에 우리도 갖다 썼어요. 군무원에서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완벽하게 그 사례가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 플러스 보기의 조건까지 활용할 수 있는 힘,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주체 경어법은 서너머러 및 시를 넣음으로써 문제가 뭐냐면 글의 내용을 다 포괄해야 돼요. 이 조건을 준 거예요. 만약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언, 일률적인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서너멀 어미를 쓴다. 그러니까 마지막 용언에 서너멀 어미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일단 됐고, 또 있어요. 또 뭔데요?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고, 그러면 용언 가운데 어휘적인 높임의 용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서너말음이 있어요. 편찮다라는 거 높이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개의 용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에 서너말음이 뒤에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앞에다 썼어요. 그리고 어휘를 통해서 높이는 말 없어요. 그쵸? 그럼 웃으셨다. 네, 서너말음이 높였고요. 어휘를 통해 높이는 말 없어요. 서너멀 어미를 사용했죠. 네, 그래서 주체를 높였어요. 주무시고의 기본형은 뭐죠? 주무시다죠. 어가는 주무십니다. 주무다 아닙니다. 이건 서너멀 어미가 아니죠. 이게 바로 뭐죠? 특수 어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어휘적인 것을 높이는 용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이 예문이 2019년도에 군무원 문제의 예문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저때 아버지였던 거 그래요. 네. 자, 근데 요 문제가 요렇게 긴가민가하게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애매하면 조건으로 가야 돼요.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용언을 사용한다.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있을 때.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된 것은 답은 4번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 이렇게도 꼬고 이렇게도 꼬고 해서 이번 문제는 얼핏 보면 쉬웠지만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막 섞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년엔 좀 정교하게 다듬어질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나오는 형태의 공부가 예전처럼 어떤 부분적인 공부만 하면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조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글에 나타나지 않은 설명 방식이에요. 네. 설명 방식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설명 방식을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확인할게요. 네. 여기 보면 나타나는 걸 보면 자, 그래 보여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영화에서 쓰이는
여기 볼게요.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나 세부 자료로 또 자막으로 보여준다. 여기 앵커가 기사를 소개할 때 앵커 왼쪽 귀에 기사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 내용을 추려 제목 자막을 쓴다. 중간중간에 화면의 하단에 기사의 제목이나 소제목을 자막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이나 세부 자료도 자막으로 보여준다. 자, 시청 이웃으로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그쵸?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라는 점, 이게 바로 뭐예요? 자막이죠. 그쵸? 그럼 자막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그럼 개념 있고 활용된다. 그런가 하면 영화의 자막은 이거이고 더빙하지 않고 외국 영화의 대사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 시청자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영화에 쓴 자막,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된다. 그런데 여기 차이점이 나왔죠. 그런데 영화의 자막은 타이틀과 엔딩, 크레디트 그리고 번역 대사가 전부이다. 차이점을 얘기했으니까 대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영화에 쓴 자막을 모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제목과 요약 내용 나타나고 흥미를 돋우게 말과 감탄사 예를 들고 있죠. 네, 그래서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내용과 예시와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 유추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보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정의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정의를 보니까 저도 아까 지금 정의를 찾다가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라는 점, 화면에서 보여준다라는 글자라는 점이 뭐예요? 자막이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또 명확하게 놓진 않았어요. 조금 다듬어지진 않았죠. 네, 그렇죠. 이 정의는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정의예요 라고 한다면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유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된 거예요. 네. 유추라고 하는 건 유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추리하는 거죠. 울타리라는 것은 무엇을 막아주는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막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울타리와 법을 추리하는 건 유추인데 이게 비슷한 걸 가지고 비교하거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 비교나 대조예요. 그래서 여기 유추는 없습니다. 이게 설명 방식이 종종 거론이 되죠. 이건 뭐 예문 워낙 우리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 우리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논리적 순서 배열이죠. 우리 시험은 거의 나와요, 이게.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선지죠. 그럼 선지를 딱 본 거예요. 네. 그럼 나나 다다 나부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시어나 접속사 보는 거죠. 그리고 화제어 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딱 봤을 때 이제 내용을 볼게요. 최근 수십 년간 정부들은 공격적인 환구 조치들을 취해왔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살충제, 화학물질의 확산, 멸종위기 등 우려한 각국의 정부들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간활동의 야생 및 원시 지역에서 만들어낸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지원을 투자하였다. 자, 나부터 볼게요. 여기 나 먼저니까. 그것 중 많은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괜찮네요. 이를테면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으로 수십만 명의 조기 사망과 수백만 가지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가로 가볼까요? 아이고, 답은 나와버렸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노력 때문에, 앞에 규제 맞죠? 막대한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도 상당수에 달하며, 괜찮네요. 그중 일부는 해결하자고 했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괜찮네요. 마지막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금방 잡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훈련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잡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모 문제는 이거 매번 나오잖아요. 자, 수사법. 네. 수사법도 우리 시험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이죠. 네. 제목이 슬픈 족속이니까 흰 수건, 흰 고무신, 흰 저고리, 흰 띠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대표로 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선수를 선발한 거니까 뭐예요? 대유법이에요. 대유법.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환유가 되겠는데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빵의 대표가 뭐예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먹는 거의 대표로 빵을 잡은 것처럼 우리 민족을 대표로 흰 것을 상징을 한 거예요. 내노님같이 생긴 것이 직유법이고요. A는 B다 은유. 이걸 잡을 리는 없었겠고요. 그 다음에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것 얘기하는 거 보면 뭐 화류법 정도가 되겠으니까 이건 됐고요. 의가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서는 칼날을 밟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대표로 칼날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대유법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수사법은 뭐 우리 잘 나오는 거니까 뭐 이런 기본적인 이론, 문학 이론의 학습들은 해야죠. 이거 아니면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잘 나오죠. 미출신 말의 표기가 잘못된 건 사이시옷이에요. 네. 이것도 교재엔 있었어요. 네. 그리고 원칙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합성어 되는 과정 속에서 앞에가 울림소리고 뒤에 예사소리일 때 뒤에 소리가 된 소리가 나면 사이시옷을 넣는다가 원칙이에요. 그쵸? 다시 한번. 앞에 모음이고 뒤에 합성할 때 앞에가 받침이 없는 모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을 할 때 사이시옷을 넣는 게 원칙이잖아요. 둘 중에 순 우리말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럼 공깃밥이라는 거 우리말이 있고 밥은 공깃밥 밥 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을 넣어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인사말은 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고 니은 미음일 때 여기에서 만약에 니은 소리가 나면 사이시옷을 넣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인사말이라고 하지 인산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처리 뒤에 예사소리나 거센 소리가 뒤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올 땐 사이시옷을 넣지 않죠. 그러니까 얘도 맞습니다.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예사소리가 올 때 된 소리로 난다면 우리말일 때 사이시옷을 넣죠. 그럼 발음할 때 편지글이죠. 편지글. 그러니까 여기서 된 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 한글 맞춤법 사이시옷 표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아래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수필이네요. 수필은 거의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작품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직유와 은유를 활용하여 그럼 직유 은유를 찾아본다면 여기에 보면 나의 집이 산 있고 해마다 폭우가 한바탕이고 냇물이 갑자기 수레와 말 대포와 북의 소리를 듣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물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비유하고 있는 은유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듯한 같은 직유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거는 잘 잡았어요. 수필은 항상 주제랑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 자,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 문장을 보세요. 관찰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했는가? 관찰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한 게 아니라 지금 내면에서 깨달은 거죠. 하늘을 보고 걸어가면서 마음 씀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주제에 관련된 문제군요. 일상에서 일야 구도하기 밤에 강을 건너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이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하여 서술하였다. 이것도 좀 말의 표현이 좀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처음에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그렇다고 말하나 그래서가 아니라 물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린 것이다. 자신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선지가 그래요. 하지만 답은 2번이 명확했습니다. 다이어가 나왔네요. 이제 다이어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이어 의미론에서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의미 관계, 그 다음에 다이어의 의미,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미의 중의성, 그 다음에 잉여적 표현, 그 다음에 의미의 변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문맥 앞뒤를 보자고요.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볼 수가 없었다. 실수로? 앞뒤의 문맥을 보세요. 실수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죠. 뭐 그런 맥락이네요. 손해를 보면서 손해를 판단하는 걸까요? 손해를 당한 거죠. 손해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다르네요.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런 상대를 만만하게 본다, 평가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네. 답은 2번이네요. 네. 다이어는 이 문맥 관계로 보는 거니까 뭐 별다르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날씨가 좋을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네. 답은 2번. 자, 이 부분은 제가 여기다 놨어요. 개념서에서 이걸 좀 공부한 내용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내면 이렇게 조건을 조금 주고 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러는데, 우리 실험은 그냥 뭐 다이렉트를 딱 줘버렸어요. 그래서 좀 분리해서 조금 암기를 하긴 했었어야 되는데, 볼게요. 상대에게, 이건 상대입니다.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한한다. 그럼 상대에게 부담이 주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우리 회의가 있으니까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줘. 그렇게 빨리? 이건 상대에게 부담을 줬죠. 요령의 경륜을 어긴 겁니다.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고 있죠. 요령의 경륜 맞아요. 관용. 이건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것. 교수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로는 못하겠어요. 쉬운 걸로 다시 찾아주세요. 이게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다시 읽어보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네. 글씨를 좀 크게 써주세요.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자기에게 뭐 하는 거? 자신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용의 경륜이겠네요. 찬동.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를 칭찬하는 거예요. 너 굉장히 좋더라. 칭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겸양.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잘 부족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죠. 겸양하고 있네요. 네. 동의.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은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 의견 사이의 일치점을 찾으면 돼요. 회식하자. 그동안 다들 힘들었지? 좋은 생각. 일치점이에요. 그런데 난 안 될 것 같아. 일단 한번 일치점을 찾아주고 다른 얘기를 해야죠. 동의입니다. 아이고. 여러 침대 중에 이것이 커서 좋은데 살까요?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 일단 동조하죠? 동의하죠. 그래서 동의의 경륜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손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 보통 2015년도에 교과과정에 들어와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그래서 2017년도, 18년, 19년도에 일행직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네, 우리 시험에서도 이제 한번 사용했으니까 이 비슷한 공손성의 원리나 협의의 원리나 아니 경률에 관련된 내용,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한 번 정도는 더 거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이론까지도 좀 교과 과정에 나오는 것들은 학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자, 미칠년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힌트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돼. 이건 외우는 것들은 아니에요. 네. 구걸이라고 하는 건 구하다는 거죠. 구할 구네요. 네, 그쵸. 그럼 한자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 보면 생을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일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답은 맞출 수 있다니까요. 자비. 이건 슬플 비 얘기하고 있고 자비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자애롭고 사랑이 많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비가 되겠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떤 문맥의 의미를 가지고 알고 있으면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자성어 외우세요. 네. 한자성어에서 우리 단어도 외우고 독음하면서 한자를 보세요. 그럼 그 한자 용어들이 웬만하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거 어려운데 답이 맞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학습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지엽적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매번 나왔던 것들이에요. 네. 근데 유난히 조금 여기에서 어휘적인 측면이 많이 나왔을 뿐이죠. 자, 로마자 표기법. 네. 복연필이 되는 건데 사람 이름이네요. 그러면 복, 대문자 들어온 거 괜찮고요. 띄는 거 맞고요. 사람의 이름에서는 저거 하지 않죠? 네, 그 의문의 변동하지 않죠? 그럼 얘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y가 들어가야죠? 그럼 연, 필, h도 빼야 되겠고요. 필 이렇게 되겠고. 청와대라고 하는 건 얘는 2호잖아, 2호. 그럼 2호가 돼야 돼요. 청와대. 이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한라산 하면 얘는 뭐예요? 의문의 변동이 되면서 할 이렇게 돼야하니까 LL이 나와야죠? 네, 들렸고요. 북한산이라고 하는 건 북. 그런데 이렇게 고유명사일 때는 H 그냥 써주는 거죠. 발음이 북하가 되더라도. 네, 그래서 북한산 이렇게 돼서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은 뭐 맨날 나오죠.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자, 문제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그 나오는 유형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조금 달랐던 것은 고유어와 그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 뭐 그래도 우리가 얼핏 보면 어려울 수 있었지만 어휘를 어느 정도 공부했던 분들, 그러니까 한자성어를 뜻을 좀 제대로 잘 외웠던 분들은 그 아는 한자를 가지고 눈치껏 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를 잠깐 하면 가장 달라졌던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니까. 가장 달라진 것은요.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문법이 14문제가 나왔다가 여기서 8문제로 줄었어요. 이 당시에 문법이 보면 문법편과 규범편에서 문법이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규범편 문제가 한 10문제가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는 한 4개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적은 거는 아닌데 여기도 확 줄고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이제 문법이에요. 이 문법에서. 이게 다른 장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문학이 많이 나오면 3개 정도가 나왔던 것들이 비문학이 한 보통 2-3개에서 몇 개가 나왔냐면 8개가 나오면서 내용의 비중이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지문의 내용도 좀 어려워졌고 문제는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내용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서 시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축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문학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문학은 이제 모르는 작품이 나온다라고 치고요. 고전문학은 11종 어차피 모르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11종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문학에 대한 해석 능력 이 연습은 좀 하셔야 되고요. 뭐 학습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만드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어휘, 한자. 한자성어가 2문제가 나왔다는 게 특징이고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거의 2문제 나왔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하지만 한자성어는 좀 더 폭넓게 공부하는 거고요. 그 공부하는 방법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 여러 개 설명했지만 그 방법으로 학습을 했다면 거기에 나오는 한자어와 고유어 구분하는 문제도 오히려 눈치껏 해결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완전히 지엽적인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매번 나왔던 형태에서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거를 이제 조금 분배가 달라졌고 중요도의 분포가 좀 이제 중요도의 분포가 한 곳에 쏠림이 있다가 이제 퍼졌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맞는 학습 전략으로 준비하게 된다면 100점은 아니더라도 90점 이상까지는 좀 편안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마무리 잘 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꼭 합격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요. 진짜 애썼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잘 활용하셔서 준비 잘 하시면 한 번에 그냥 합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좋은 일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